1996년 가을, 강원도의 한 여인숙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과제 인터뷰를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난 21살 여대생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끝난 지 불과 21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은 자정 무렵 이미 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는 객실 안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인숙 프런트 장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며칠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미스터리 진실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6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원도 어느 한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여인숙에 21살 여대생 김미영이 홀로 체크인했습니다. 국문학과 3학년이던 그녀는 졸업 논문을 위한 지역 어르신 인터뷰차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예정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숙 주인 박순자 씨는 그녀에게 2층 201호 열쇠를 건넸습니다. 201호는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두운 골목이 내려다 보였고 벽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미영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같았어요. 물과 과자 몇 개 사고 가더군요. 편의점 CCTV가 미영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여인숙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201호로 돌아온 미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에 인터뷰하고 오후 차 타고 갈게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네, 알았어요. 혹시 밤차를 놓치면 여기서 하룻밤 더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김미영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1분 후 201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객실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숙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과부하로 인한 전류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평소 한 개 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양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흘렀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전열기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미영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201호 객실 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휴대전화는 여전히 객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씨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젯밤 외출했어요. 프런트에 열쇠도 맡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 기록, 차단기의 과부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 외출했다는 주장과 객실 내부에서 끊어진 신호 기록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수사팀이 프런트 장부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더욱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열쇠 반납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결코 그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거짓 기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소재대학교 국문학과 강의실에 김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성실한 학생이었기에 동기들은 금세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미영이가 안 와? 어제 강원도 간다고 했는데. 동기 이수진 씨는 즉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 없이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미영의 어머니 정숙희 씨가 여인숙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 딸 김미영 아직 거기 있나요? 아니요, 어젯밤 늦게 나가셨는데요. 박순자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디를 가든 반드시 연락을 취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쯤 나가셨어요? 프런트에 열쇠도 맡기고 나가셨으니까. 정숙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하루 이틀 연락 없이 지내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01호 객실은 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방과 옷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의 메모지들은 너무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종자가 정말 외출한 게 맞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박순자 씨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나갔어요. 열쇠도 맡기고 갔다니까요.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인숙 주변 골목길, 버스터미널, 기차역, 심지어 인근 폐창고와 공사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여인숙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여인숙 여대생 실종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저녁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카메라는 여인숙의 낡은 간판과 좁은 골목길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제보 전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정 무렵에 여인숙 복도에서 말다툼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2개 들렸던 것 같은데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도 났던 것 같고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격담은 없었습니다. 모두 희미한 기억이거나 불분명한 소음에 대한 증언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숙희 씨는 여인숙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밤늦게라도 꼭 전화해요. 어디서 자든 안부 인사는 빠뜨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사팀은 프런트 장부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 반납이라고 적힌 글씨체가 다른 기록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잉크의 농도도 달랐고 펜의 굵기도 미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김미영이 정말 외출했다면 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을까요? 여인숙 앞은 좁은 골목이라 누군가 나가면 인근 상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미영을 봤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길 건너 찜질방 직원, 심지어 야간 경비를 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모두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지나갔어요. 골목 입구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 아래로는 누군가 지나가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려서 우산을 쓰고 나가야 하는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숙 어디에서도 젖은 우산이나 비옷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장부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박순자 씨의 진술에 대한 의혹도 커져갔습니다. 왜 그녀만이 김미영의 외출을 목격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어떤 물리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국과수 필적 감정 전문가가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장부에 적힌 열쇠 반납 기록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전문가는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날짜의 기록들과 비교해본 결과 필체의 각도와 압력, 그리고 글자 간격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잉크의 성분이었습니다. 이 기록만 다른 펜으로 쓰여 있어요. 게다가 쓰인 시간도 훨씬 나중인 것 같습니다. 장부의 다른 기록들은 모두 검은색 볼펜으로 쓰여 있었지만 문제의 기록만은 미세하게 다른 푸른빛이 감도는 잉크였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종이 섬유에 스며든 정도도 달랐습니다. 급하게 나중에 추가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파견된 전기기술자가 여인숙의 차단기를 정밀 검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 자정 전후로 비정상적인 전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평상시 한 개 방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3배가 넘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흘렀습니다. 기술자 김철호 씨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과부하는 전열기를 여러 개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최소한 상당 시간 연속으로 사용해야 이 정도 흔적이 남죠. 흥미로운 점은 과부하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주장한 외출 시간과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열기를 그렇게 오래 돌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사팀은 201호를 다시 한번 정밀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루미놀 용액을 사용한 혈흔 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침대 시트와 바닥에서는 특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책상 모서리 부분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면직물 섬유였는데 김미영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는 다른 재질이었습니다. 더 굵고 거친 실로 짠 천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주로 입는 옷감 같네요. 감식팀원의 말에 수사관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 무렵 여인숙 인근 주민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에 여인숙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쿰쿰한 냄새였는데 마치 옷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숙 어디에서도 태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냄새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간대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프런트 뒤편 서랍에서 예비 열쇠 하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체 7개의 예비 열쇠 중 201호 열쇠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순자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통 예비 열쇠는 언제 사용하나요? 손님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나 응급 상황일 때 쓰죠. 하지만 서랍의 먼지 자국을 보면 최근에 누군가 열쇠를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열쇠들 주변으로는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201호 열쇠가 있던 자리만 깨끗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박순자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열쇠가 없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수사관들이 자세히 추궁하자 갑자기 기억이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잠깐 사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왜 사용했는지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여인숙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으며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돌아온 박미라 씨는 경찰의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김미영과 같은 대학 국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은 1살 아래였지만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 후배였습니다. 김미영 선배를 아나요? 네, 알죠. 과 선배니까요. 평소 어떤 사이였나요? 잠시 망설이던 박미라 씨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냥 선후배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성적과 수상 내역, 그리고 취업 준비 현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관찰이었습니다. 박미라의 메모장을 뒤적이던 수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미영에 관한 기록들이 단순한 관심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성적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 교수님들과의 관계, 심지어 어떤 남학생과 가깝게 지내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선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감시에 가깝네요. 더 놀라운 것은 메모장 뒷부분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취업 공고와 장학금 정보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두 김미영이 관심을 보였던 분야들이었습니다. 마치 같은 기회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미라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기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늘 미영 선배를 의식했어요. 선배가 발표하면 꼭 질문을 하고 선배가 참여하는 스터디에는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했죠. 같은 과 3학년 윤서현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2학년 이정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미라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승부욕이 강한 학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김미영의 존재는 큰 자극이었습니다. 특히 김미영이 받은 우수 논문상은 박미라가 가장 탐냈던 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박미라는 어머니 박순자와 함께 여인숙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대학 휴강으로 집에 일찍 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도 분명히 오후 수업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왜 수업에 안 왔을까요? 평소에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인데 담당 교수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박미라가 사건 전날 김미영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김미영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선배, 내일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평소보다 친근한 톤이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미영은 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라의 방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보면 김미영에 대한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선배가 교수님께 칭찬받았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항상 선배만 인정받을까? 장학금도 선배가 받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선배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다. 경쟁자는 제거해야 한다고. 선배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질 수는 없다고. 이 대목에서 수사진은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박미라 개인의 질투가 아니라 어머니 박순자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박순자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평소 딸의 성적과 진로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순자는 늘 딸 자랑을 하고 다녔지만 최근 들어 김미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만 없으면 우리 미라가 장학금 받을 텐데 왜 하필 같은 과에 그런 학생이 있을까?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미라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일기 내용을 추궁하자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질투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물건이 수사진을 당황시켰습니다. 김미영이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펜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펜이 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흉내내기 위해 일부러 구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미라의 방 곳곳에서는 김미영과 관련된 물건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노트, 비슷한 스타일의 가방, 심지어 김미영이 즐겨 입던 스타일과 유사한 옷들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치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진전될수록 박순자와 박미라, 모녀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딸의 압박감, 그리고 김미영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위험한 삼각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획을 세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수사 일주일째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숙 지하실에서 발견된 낡은 테이프 레코더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그런 물건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지만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구간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김미영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성적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어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딸이 빛을 본다. 음성 분석 결과 두 번째 목소리는 박순자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음된 시각은 사건 당일 밤이었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순자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누군가 조작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수사진은 이미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차단기 과부하 흔적의 정확한 시간, 조작된 장부 기록, 사라진 예비 열쇠, 그리고 녹음된 음성까지. 모든 정황이 박순자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재구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프런트에서 예비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김미영이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잠들기를 기다린 뒤 조용히 201호에 들어갔습니다. 잠에서 깬 김미영은 당황했지만 박순자 씨는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딸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없어야 우리 미라가 살 수 있어. 김미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체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미영의 목을 압박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미영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박순자 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전열기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소음을 가리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단기에 과부하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랫동안 여인숙을 운영하며 건물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 김미영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런트 장부에 거짓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미영이 밤늦게 외출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작성한 탓에 필체와 잉크가 달라져 결국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미라는 어머니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선배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만 품고 있었을 뿐 실제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박미라는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성적과 미래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여인숙 지하실을 정밀 수색한 결과 오래된 우물에서 김미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박순자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 학생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왜곡된 모성애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미라는 그런 도움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박순자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은밀한 범행이었지만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려 했던 흔적들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미영의 가족은 뒤늦게나마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의문은 해결됐습니다. 박미라는 대학을 자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범행으로 인한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박순자 씨가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진 그녀의 말은 법정을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미라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김미영 선배를 넘을 수 없다고, 자신이 무능한 것 같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동기가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입니다. 법원은 박순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왜곡된 보호심이 젊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박미라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미영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질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결말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도움을 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김미영의 어머니 정숙희 씨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미영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몰랐다면 평생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범인이 증거를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단서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프런트 장부에 조작된 기록, 차단기에 남은 과부하 흔적, 사라진 예비 열쇠까지 모든 것이 박순자 씨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하게 계획된 범죄일수록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전기 기술자 김철호 씨는 차단기 분석 과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필적 감정 전문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위조해도 필체에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 남습니다. 박순자 씨의 경우 급하게 쓴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 사건은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 심리와 왜곡된 보호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김미영이 다녔던 대학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기들과 후배들이 모여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미영이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학생이었어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동료로 여겼죠. 동기 이수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숙은 사건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 주민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미라는 다른 도시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범행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지만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경쟁과 성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집착이 낳은 비극으로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역설을 남겼습니다. 박순자 씨가 진실을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프런트 장부에 급하게 적은 거짓 기록은 필체 감정을 통해 조작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열기로 소음을 가리려던 시도는 차단기에 결정적인 과부하 흔적을 남겼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기록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고 필체는 진실한 손의 주인을 드러냈습니다. 지우려던 바로 그 흔적들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섭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순자 씨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과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더해지면서 사랑조차 살인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박미라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경쟁심은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적인 개입으로 인해 그 평범한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은 단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른 사람의 왜곡된 경쟁심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었을까요? 교육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타인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부모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강원도의 그 작은 여인숙 201호에서 벌어진 일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 경쟁에서 밀려날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아이만은 성공시키고 싶은 부모의 절망적인 욕망.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건강한 경쟁이 무엇인지,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미영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배운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쟁 속에서도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씨가 남긴 모든 흔적들이 진실을 증명했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모두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랑의 기록일까요? 증오의 기록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기록일까요? 생명을 해치는 기록일까요? 201호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김미영의 것입니다.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던 한 젊은 생명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되 미워하지 말라고. 성공하되 다른 사람을 밟지 말라고. 사랑하되 파괴하지 말라고. 강원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밤의 진실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진실은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